네, 금융당국의 이서비스, 또 우리 정부의 이서비스 작년에 실시하면서 국민들에게 정말 큰 인기, 큰 호응을 받았었죠. 온라인을 통한 나의 대출, 그러니까 고리 대출, 이자 높은 것들을 저리 대출을 바꾸니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였는데요. 자, 이제 이 대환대출 온라인 갈아타기가 빌라와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범위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전반적인 또 보완점은 없는지까지도 살펴보죠.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에 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열풍이었었고요. 올해 보니까 전세대출 갈아타기 또 되면서 한 번 더 업이 됐고 업그레이드가 됐고 이제는 실시간 시세가 조회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아, 왜 오피스텔 안 되냐 많이 있었잖아요, 불만. 이것도 되고 빌라 담보대출도 포함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좀 확대된 이번 서비스도 이야기해 주시면서 아예 이게 뭐야 또 처음 생각 들어보신 시청자분들도 계시거든요. 함께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대환 대출이란 것은 네. 기존에 있는 대출을 갈아탄다는 이야기고요. 네. 사실 2022년부터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고금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높은 금리로 빌려서 대출, 특히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 일으키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금리가 점차 하향을 하고 특히나 미국이 빅컷을 하면 금리를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에 따라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것이라 예측이 되면서 그 금리가 내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제 가서 시중금리를 빌리면 조금 더 싸게 빌릴 수가 있는데 과거에 빌린 것이 너무 비싸다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 그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문제는 이것을 대환대출을 하려고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 은행이 찾아가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파악을 해서 내 집 가격이 얼마인데 서로 넣어보고 가상 계산을 한번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은행마다 가서 점검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대환대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보다 쉽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리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면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환대출이고요. 근데 이제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도 뭐 비대면 대출 같은 게 좀 쉬웠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아파트란 건 시가가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가격이 명확하다는 얘기는 담보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정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보다 빨리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이 조금 불투명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가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 공정 가격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 왜냐하면 유사 상품의 비교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비교하는 것이 좀 어려워서 네. 이 플랫폼에 적용이 안 되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전세 대출 말고 죄송합니다. 네. 빌라나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도 너무 지나치게 비싸게 금리를 내고 했다. 과거 시점에 비싸게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 쉽게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 금융기관 앱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아까 계속 나오긴 하지 계속 뭐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뭐 네. KB라든지 여러 은행에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고 대출 플랫폼은 네이버페이라든지 뭐 카카오페이, 토스, 뭐 핀다, 뱅크샐러드, AP 덤핀 이런 데까지 있고 그다음에 금융회사는 뭐 신한국민 하나 뭐 흔히 말하는 시중은행이라고 이야기하죠. 주요 시중은행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전산화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대환대출 플랫폼 적용이 좀 어려웠는데 네. 근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어떻게 보면 가치평가 시스템도 새로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도입을 통해서 이런 오피스텔 대출이라든지 이 빌라 대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본인이 이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변동금리로 올라가서 6%가 된 거예요. 근데 시중에 만약에 4%다. 이거 4%짜리 대출로 갈아타려면은 진짜 오프라인 은행 가가지고 한 몇 번 가야죠. 예전에는 몇 번 가야 됩니다. 몇 번 가야 되고 예. 또 1시간 이상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당국이 작년에 온라인으로 사진 찍어서 서류도 다 올려가지고 온라인으로 갈아타기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게 올해는 전세대출까지 됐고 이제는 빌라와 오피스텔까지도 된다. 근데 그 부분 빌라와 오피스텔만
따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실시간 시세가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좀 단서도 붙은 것 같고 은행별로 약간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실시간 사실 이 가격이 조금 빌라나 오피스텔은 빌라가 그렇죠. 예, 네. 특히나 빌라나 오피스텔은 가격이 조금 애매한 측면들이 있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제 주거용으로 확정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택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상업용 오피스텔에는 당연히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일반적으로 뭐 지을 때는 이제 상업용을 많이 짓지만 이제 주거용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주거용으로만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주택으로 인지를 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동 가치 산정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굉장히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빌라라든지 간평 같은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간도 어렵고 돈도 내야 되고 이런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가치 산정이 얼마나 되는지 KB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격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가격에 기반을 해서 대안대출 프로세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에 대안대출 플랫폼에 가서 이용을 하거나 금융기관 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자면 쉽게 바꿔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크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고요. 이제 그 범위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빌라까지 확대됐다.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여기까지 오셨는데도 지금 저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차근차근 어떻게 이거 서비스를 지금 집에서 내 방에서 이용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딱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이거? 사실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이 있었죠. 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등등 토스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아니 우리은행 뭐 이런 거 가도 우리 되죠? 은행 다 되죠. 네, 은행으로 은행의 가도 돼요. 앱들 아까 은행 앱. KB라든지 네. 은행 시중은행 앱들은 다 사용할 수가 좋아요.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대안대출에 관련된 앱이 있다라고 그 관련 섹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거기 같고요.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기관 자체 앱이라든지 플랫폼에 들어가가지고 네. 기존 대출의 금리나 잔액을 확인해야겠죠. 얼마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금리가 얼마인지 확인한 후에 예. 대출을 비교해야 됩니다. 다른 대출을 받으면 다른 은행에서 받는다든지 A은행, B은행, B은행, C은행, 뭐 카카오는 이게 전반적으로 받기 시작하면은 이 비교를 해서 이제 골라야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비교하는 과정이 우선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정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고 이게 바탕이 된다라 그러면 내가 이 잔액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데 신규로 어떻게 보면 대안대출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얼마나 싼지. 얼마나 네. 싼지를 검토를 해서 가장 내가 생각하기에 우호적인 조건의 어떤 조건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우호적인 조건의 금융기관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은행이 딱 제일 싸요. 그럼 이제 A은행 앱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갈아타기 카테고리로 들어갑니까? 예, 갈아타기 카테고리 신청해서 신청을 한다라고 신청. 보시면, 신청을 해야죠. 근데 신청을 할 때는 요새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위임을 할 수 있다. 굉장히 많은 서류들 지금 뭐 여러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뭐 사업자 등록증, 그다음에 소득금액 증명원 10개 넘을걸요? 10개 넘는데 네. 그 대다수는 이제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서 내가 오케이 하면은 금융기관이 다 이런 서류들을 끌어와다가 보관을 하고요. 국세청에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죠. 네, A은행이. 국세청에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준비해야 될 서류도 있다. 뭐 등기 필증이라든지 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에서는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준비를 해서 우리가 스캔을 해야겠죠. 또 휴대폰 같은 거를 찍어가지고 비대면을 제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어렵지는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예.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 정부24에서 그 민원 앱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꼭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드시 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신청이 나면 또 심사를 해야죠. 예. 심사는 한 1, 2주 뭐 이거는 일반 금융대출 심사랑 동일해서 한 1, 2주간 정도 심사 거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은 주거용 모델 이게 상업용으로 쓰고 있는데 일부 또 주거용 오피스텔로 된 것들을 사무실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안 되도록 해놨다. 그러니까 실시 방문을 해가지고 실제 주거용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겠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심사가 나면 이제 끝이죠. 네. 이제 심사 나면 끝인데 예. 예, 그럼 그 은행으로 이제 나는 이자 내면 되죠. 이자가 예. 바꿔 끼게 되는 예.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제 구비 서류들은 대다수 위임을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아까 말씀드린 등기 필증 같은 것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심사 과정을 거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특히 막 50대, 60대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셨는데요. 후기들 올라오면 절대 어렵지가 않고 너무나 쉬워서 놀랐다고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쵸, 싼 이자가 있는데 갈아타야죠. 예, 그런 것들인데 지금 약간 걱정되는 거는 앞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는 실시간 조회, 시세 조회를 해야 된다. 이게 걸리거든요. 이거는 누가 해요? 이 시세 조회. 이거 역시 이제 결국은 모형이란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AVM이라고 얘기해서 자동적으로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 일종의 간평을 자동적으로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평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예.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회사 앱 이런 데 가서 갈아타기 아까 말씀드린 갈아타기 메뉴로 들어가면은 이 가격이 얼마인지 가격이 사실은 간평 시가는 아니지만 간평가를 얼마인지를 자동적으로 자체에서.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세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갈아타긴 또 못하는 이런 단점이 그렇죠. 있죠. 은행도 못 해주는 거죠. 못 해주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동으로 뭘 해준다는 개념인데 실제로 못하면 실제로 이 시세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간평 실제 받는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네. 은행에서 뭐 간평 혹은 간소화된 간평 같은 작업을 통해서 시가를 판단해야 되는 작업이 그럼 오프라인이네요. 오프라인이지.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가격이 산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우리 가격을 알 수 있다라 그러면 그 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담보 가치가 얼마고 담보 가치가 얼마니까 금리를 얼마나 이 대출이면 금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계산이 되는데 만약 여기에 그 금융기관 앱에 본인의 주소가 안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서비스는 또 이용할 수 없는 뭐 약간의 흠. 근데 이제 약간의 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은 어느 금융기관이나 가격이 조회가 안 되는 것들을 억지로 뭐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든지 앱에 가서 갈아타기 메뉴를 선택하면은 그리고 주소를 입력하면은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는 어떤 이거는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지 이 대출 시스템 문제점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빌라로 가면 거래가 3억 원 미만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 통계표도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더 저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으면 청년이라든가 서민들 주거금융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것도 해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당국이 이렇게 빌라와 오피스텔로 확대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성과 한번 보도록 하죠. 엄청난 성과가 있었다. 계속 얘기들 많이 나오고 주변에서도 그렇잖아요. 6%대로 주담대가 막 4.2, 4.1로 떨어졌다. 실제 통계가 좀 있나요? 어느 정도로 좀 혜택을 받는지 대출을 갈아타가지고.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가장 대표 사업으로 아무래도 추구를 하고 그리고 네. 실제로도 혜택을 많이 본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도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갑자기 많이 오른 상태에서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은 또 대출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집을 산다든지 전세 대출 한번 더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대출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또 빌릴 수밖에 없거든요. 고금리라고 하지만 내가 실질적인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리로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금리가 차차차 낮아지다 보니까 기준금리는 안 바뀌었지만 사실 시장금리는 미래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미래의 금리가 낮아질 걸 좀 예측을 했고 이런 것들이 반응을 해서 조금 빨리 내려갔거든요. 빨리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2%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이 생겼다. 그리고 또 특히나 온라인 은행들이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가계대출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이런 인센티브들이 겹치면서 좀 금리를 좋게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 금융위원회 데이터를 보면은 대출 이용 차주는 한 26만 명, 엄청나죠.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대출 이동 규모는 14조 6천억 원 가량이 가고 평균 금리 인하폭이 거의 2%, 그러니까 1.5% 이상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당 이자 절감액은 179만 원,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지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워낙 고금리에서 돈을 빌려야 됐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금리가 인플레이션 하락하면서 실질적으로 낮게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주어졌고 그다음에 은행업들의 어떤 협조 그리고 특히나 카카오라든지 이런 주요 인터넷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판매에 나서다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된 정책 중 하나였다라고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게 평균 액수니까 그렇죠.
개인별로 연간 한 400, 500만 원 이자 절감된 분도 계시겠죠? 그렇죠. 충분히 평균이 뭐, 130만 원이니까. 예, 충분히 뭐 금리 수준으로 결국 보는 건데 예. 금리가 1.5%포인트 하락했다라는 이야기니까 예. 돈을 많이 빌리신 분일수록 혜택을 많이 받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억에 지금 사실은 150만 원 혜택을 받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 2억이면 300만 원, 3억이면 450만 원. 조금 5억, 6억 가면은 뭐 1,000만 원 가까지 혜택도 볼 수 있는 이런 상품이었다라고 상품이 아니라 제도였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 빌라와 주거용 오피스텔. 약간 실시간 시세가 걸리기는 하는데 이번에도 좀 흥행을 할까요? 사실은 필요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특히나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전세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좀 돈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빌려야 됐을 수 있는 고리로라도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흥행이란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아무래도 이제 규모 면으로 보면은 이제 예전보다는 좀 작을 거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하고 빌라대출하고 오피스텔은 이제 규모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아무 3억 이상 이런 것도 많지만 아까 전세 그래프가 잠깐 전세 가격이라든지 죄송합니다. 빌라 가격 같은 것들 보면은 3억 이하가 많고요. 오피스텔 가격도 유사하게 이제 3억 이하가 많기 때문에 규모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자라면은 예전만큼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서비스란 것은 혜택이 넓게 퍼지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총량 측면에서 보다는 실제로 고금리로 빌려가지고 빌라의 전세를 살고 계시거나 빌라의 어떤 빌라를 구매하시거나 오피스텔 살고 계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좀 얇게 많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총량 차원의 규제보다는 총량 차원의 어떤 규모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특히나 주거 사다리에서 좀 취약계층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사실은 경제에는 더 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맞습니다. 제도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근데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규모, 또 속도, 최근에 급증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대출 금리를 깎아주느냐? 이게 이제 대출 규제와 대출 규제 한켠에서는 막 못하게 하면서 금리는 왜 깎아줘? 물론 이제 해당한 분들은 아니지만은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일단 이 대환대출 자체는 총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총액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총액이 늘어나지 않고 이자를 감면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가계 이자 비용을 줄여서 흔히 말해서 소비 여력을 늘릴 수 있는 또 좋은 제도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뭐 15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179만 원, 179만 원 이상 깎아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 소비로 가는 돈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총량 차원에 늘리는 제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대환의 한계란 것이 기존 대출에서 나왔던 그 한계 이상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총량 늘리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정책은 특히나 타겟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점차적인 과정에서 이제 타겟이 된 거긴 한데 전세 대출이라든지 죄송합니다. 빌라 대출이라든지 오피스텔의 주거의 오피스텔에서 한정해서 늘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가계 대출이 늘고 있고 근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다 모든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특정 부원역의 아파트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제도의 혜택은 근데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서민들의 어떤 주거 환경 이런 개선에 그리고 서민들의 소비 여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기존의 플랫폼에서 뭐 어떻게 보면 아파트 주담대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 의견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시행하는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보면 서민 주거 환경 개선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되는 지금 주담대 확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강남권의 아파트 시세라든지 이런 데는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결을 달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결국은 지금 시행되는 이 제도는 혜택이 훨씬 많은 제도다라고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 주담대 이제 주담대가 아니죠. 다 뭐 큰 틀에서 전세담보대출도 있으니까 이 대환대출 서비스인데
이게 총량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대출자한테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이게 또 뭐 소비로 이어질 테니까 경기 부양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습니까? 지금 은행들이 슬슬 대환 대출도 막으려고 이 갈아타기죠. 막으려고 하고 있다. 지금 오프라인은 거의 막혔고 온라인도 막을지 말지 모르겠다. 이거는 오히려 금융위가 나서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은 이거는 혜택이잖아요. 근데 이걸 왜 지금 은행들이 온라인 주담대 갈아타기도 줄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 이게 사실은 은행 별로 DSR, 그러니까 DSR 평균 네. DSR 규제 같은 것들이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네. 내가 A은행보다 A은행과 B은행이 있는데 A은행이 고금리를 빌려주고 B은행이 좀 싸게 빌려주면 A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B은행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게 갈아타기잖아요. 네, 그게 갈아타기인데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B은행의 DSR 관리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빌려줄 때 뭐 DSR 비율을 거의 사실 그러니까 금융 당국에서 은행에 요구한 DSR 비율은 개인이 빌린 DSR 비율보다 조금 낮거든요. 한 30% 수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40%짜리를 그대로 40%로 받아버리면은 B은행의 DSR 관리에는 좋지는 않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은행 거를 가져오게 되면은, 근데 특히나 DSR이 높은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면은 그 B은행, 그러니까 다른 은행의 DSR 관리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각 은행별로 DSR 평균 수치를 관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 높은 애들이, 그러니까 DSR 높은 주택담보대출들이 나한테 오게 되면은 나의 어떠한 신용관리, 흔히 말하는 DSR 관리는 좀 부정적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하는 뭐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환대출은 정부 정책상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빼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요. 예, 그런 얘기들이 사실 좀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너무 높은 금리를 빌렸던 분들을 바꾸는 거고 총량 차원에서는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바꾸는 건 도저히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총량을 늘리지 않는 한도에서 바꾸는 건데 이걸 DSR 규제에 넣어야 되느냐, 평균 DSR 계산에 넣어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개인이 사실 직면한 DSR 규제 같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은행별로 이제 총량 규제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얻고 있다. 그래서 일종의 총량 차원의 규제를 함으로써 가계대출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완화시키려는 이런 규제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높은 DSR 받은 것들을 시중은행들이 잘못 받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좀 저금리로 가져가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그 은행의 DSR 관리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빼야 되는 건 대환대출 부분은 총량은 변하지 않고 다른 은행 걸 내가 갖고 온 건데 이런 거는 빼줘야 정상적이지 않냐. 그리고 경제적으로 혜택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179만 원이 절약이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79만 원이 보통 소비로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수가 침체돼서 공휴일도 더 지정해야 되는 임시 공휴일 같은 거 지정하는 마당에서 내일 지정도 했는데 내일 지정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빼줘야 된다라는 논의도 상당 부분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닫히고 있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가계대출을 안 해주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가계대출 남의 걸 또 그러니까 가계대출 총량 같은 게 늘어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계대출 창구를 닫고 아예 안 해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대환대출에 한해서는 아예 이런 총량 규제 같은 데서 좀 배제를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소비자들이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좀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 차원에서도 총량만 늘지 않는다면은 보다 좀 낮은 금리로 받으면서 하는 것들이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금융위에서도 이 방송 보시고 좀 참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A은행과 B은행이 있는데 A은행이 더 낮은 대출 금리를 제시하면 대거 이 은행들로 막 몰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은행은 대출 자산이 늘어나면서 당국이 제시하는 이제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거에 본인들이 약간 좀 걸리니까 아예 막아버리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데요. 오히려 이거는 몰래 저금리로 대출한 A은행을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올려갔다고.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정부 정책상으로 총량은 관리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 단위 네. 총량이 문제인데 사실 정부 단위 총량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정부 단위의 총량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사실 이 대환 대출 같은 것들은 뭐 환영해야 되는 이런 그렇죠.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사실 인터넷 뱅크 은행들이 좀 많이 했는데 이쪽에서는 또 사실 주택담보대출 같은 시장 같은 거 경제를 좀 붙여야 된다는 논리가 있거든요. 네. 인터넷 은행들이 이렇게 좀 저금리를 해줬던 것은 나중에 이런 지금 대환대출 같은 걸 받아가지고 시중은행과 경쟁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은행 간 경쟁 강화가 금융위원회의 큰 목표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좀 대환대출에 한해서는 좀 맞아요. 문을 열어둘 필요는 네.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총량이 안 늘고 금리는 낮춰줘서 국가 경제에 대한 네. 부담을 좀 줄어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출 갈아타기 때문에 대출이 막 몰려서 그러니까 해당 은행이 낮은 금리로 제시한 거죠. 그 대출 자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빼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 와 이걸 빌미로 은행들이 더 낮은 금리 제시 안 하고 온라인 주담대 갈아타는 걸 또 막고 이런다면은 금융당국이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정책입니다. 이것도 오히려 또 국민들한테 반감살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또 보완책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